행복이란 감정은 인간의 뇌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정기적 신호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뇌는 왜 행복이란 감정을 느끼도록 설계되었을까요? 그 전에 먼저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 말합니다. 동물은 본능적으로만 행동하는 데 반해 인간은 생각을 통해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동물보다 우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이란 것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정작 생존의 필수적인 호흡, 소화, 혈액순환 등은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고, 무언가가 내게 날아들면 저절로 움츠려들듯이 위급 상황 시 우리 몸은 본능을 따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성적 사고와 동물적 본능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생존이란 측면에서 본능에 비해 영향력이 작은 이성적 사고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동물적 본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문명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다른 동물들로부터 분리된 안전한 생활로 인해 먹고 먹히는 자연 속 생존 경쟁에서 해방되고 먹이사슬 최상단에 위치하는 우월한 종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이란 종은 침팬지라는 종에서 갈라져 나와 600만 년 전부터 살았으며 그중 문명사회를 이루고 살아간 것은 6000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이런 인간의 역사를 1년으로 압축했을 때 문명생활을 한 기간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한 것이죠. 나머지 364일 22시간 동안 쌓여온 자연 속 생존 지침을 여전히 DNA에 간직한 채 말입니다. 즉 현대인들은 이 2시간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스스로 동물임을 잊은 것입니다. 스스로 동물임을 잊은 채 살아오며 갖게 된 인간 중심적 사고는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다라는 목적론적 사고를 만들어냅니다. 그 대표적인 철학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던 행복 연구들은 이런 관점에서 세워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 철학자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과거에 사람들이 지평설이나 천동설을 주장했던 것처럼요. 우주 만물의 탄생은 그 어떠한 이유도 목적도 없으며 그저 자연 속 물리 법칙과 화학 반응들에 의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 진화의 과정 속에서 인간 또한 탄생했으며 이를 밝혀낸 것이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이 관점에서 다시 영상 초반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라면 왜 인간의 뇌는 행복이란 감정을 느끼도록 진화했을까요? 평생 행복에 대해 연구한 저자의 대답은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생각에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유전자의 생존입니다. 행복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체의 존재 이유는 유전자의 생존이며 이를 위해 모든 감정과 생각,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 중심적 사고로 살아온 인간으로서 다소 충격적입니다. 평생 내가 하던 모든 생각과 행위가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유전자의 생존을 위함이라니. 마치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믿던 시대에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인간 중심적 시대에 만물의 중심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복과 생존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저자는 이를 동전 탐지기에 비유합니다. 동전 탐지기로 백사장을 훑다가 동전 근처에 가면 신호를 울리게 되는데 이 신호가 인간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 중 목숨 걸고 사냥해서 먹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짝짓기에 힘쓴 자들만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데 이는 고기를 씹을 때 이성과 살이 닿을 때 행복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동전 탐지기의 신호음이 행복이라면 신호음이 울리는 곳에 가서 동전을 많이 찾을수록 생존율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행복을 느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간에게 동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백만 년 동안 먹느냐 먹히느냐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인간은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음식과 타인입니다. 음식은 에너지를 내기 위한 것이니 이해가 쉽습니다. 하지만 현대인 입장에서 타인이란 존재는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인은 결국 내 경쟁 상대가 될 텐데 생존을 위해 굳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수백만 년간 인간의 경쟁 상대는 다른 종의 생명체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인간의 신체적 능력은 사자, 고래, 독수리 등에 비하면 1대1로는 상대도 안 되었죠. 그러기에 내 편이 되어줄 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전자의 입장에서 생존은 대를 이은 생존도 포함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결국 인간의 유전자는 타인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는 인간관계를 잘해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 발달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간의 뇌가 급격히 커진 시기가 함께 생활하는 집단의 크기가 커진 시기와 맞물린다고 합니다. 집단이 커지면서 낯선 이들과의 교류가 증가했고 이들의 마음속 생각과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더 높은 지능이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행복이란 신호가 결국 생존을 위해 음식과 타인을 찾기 위함이라면 행복을 쫓을수록 생존율이 올라가는 것이니 인간은 더 행복해져야 할 텐데 왜 현대인들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행복의 지속성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생존을 위해서 뭔가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마치 로또에 당첨되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면, 대기업 임원만 되면 평생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복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정은 생존을 위해 초기화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냥에 성공해서 배부르게 먹고 행복감을 느끼는데 이 감정이 초기화되지 않는다면 다시 죽을 위험을 무릅쓴 채 사냥터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사자의 기습 공격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 간신히 도망쳤는데 이 감정이 초기화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매일 공포에 사로잡혀 사냥터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두 경우 다 굶어 죽게 되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이러한 감정의 지속성 측면을 간과한 채 미래를 과도하게 기대하거나 걱정하기 때문에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쾌락이라도 이 감정은 아이스크림처럼 곧 녹아버리기 때문에 작은 기쁨을 자주 느끼는 것이 행복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즉,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라는 기준으로만 놓고 봤을 때 여기에 좀 더 유리한 사람이 있을까요? 농구에 유리한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이고 기계체조에 유리한 사람은 오히려 키가 작은 사람인 것처럼요. 수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행복에 유리한 사람은 유전적으로 외향성이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수치로 따지면 행복과 관련된 모든 변수 중 외향성이라는 단일 조건이 무려 50%를 차지하고 그 외 모든 변수가 남은 50%를 차지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니 외향성이 높을수록 행복도가 높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향인이라고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지 외향인에 비해 경계심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친해지는데 시간이 걸리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걸 선호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행복이란 측면에서만 봤을 때 외향성이 내향성보다 유리하다는 것이지 외향성이 우월하다는 것은 아님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존이란 측면에서는 높은 외향성을 가질수록 인간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 오히려 생존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실 양날의 검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나 다른 동물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일이 거의 사라지고 고개를 돌리면 사람만 있는 요즘 세상에는 오히려 사람을 만날 때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많은 한국인들의 스트레스나 우울감의 원인이 사람인 것처럼요. 왜 한국인들은 유독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높은 경제 수준에 비해 유독 행복도가 낮은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이 두 나라의 공통점은 집단이 개인에게 때로 과도한 요구를 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은 철없고 이기적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문화, 즉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집단에서 내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타인의 평가에 대해 항상 신경이 곤두선 채 스스로를 옥죄할 수밖에 없고 그 원인이 되는 타인이 싫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행복도가 높은 국가의 공통점은 개인의 뜻대로 선택하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문화, 즉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의 관점에서 두 문화의 결정적 차이는 심리적 자유감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똑같이 삼겹살을 먹고 있는 A와 B가 있는데 A는 회사 상사들과의 자리고 B는 어렸을 적 절친들과의 자리입니다. 누가 더 심리적 자유감이 높고 행복할지는 뻔한 것이죠.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무적으로 만나야 되는 상황보다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상황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생존을 위한 음식, 사람, 즉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히려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터부시했던 것들이 사실은 행복의 비밀 열쇠였던 것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도 행복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더 큰 행복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 주변인들의 소음, 그리고 미디어와 SNS 속 화려함에 속아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것들을 쫓으면 쫓을수록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지치기만 할 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손을 타고 줄줄 흐르는 아이스크림을 핥아가며 친구들과 멋모르고 웃고 떠들던 철없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격이 없는 친구들과 철없던 시절이라고 과소평가하던 그 시간들이 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사실을요.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이 내 인생을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내 유전자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의 목표는 당장의 생존이며 열흘을 굶어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동안 인생이란 것은 뭔가 커다란 것을 이뤄야만 하는 큰 짐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좀 홀가분해진 느낌입니다. 당장 굶어 죽지 않고 덤으로 마음 맞는 사람과 밥 한 끼 하는 거, 인생 난이도 별거 아니었습니다. 책을 통해 바라본 세상, 책본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